정치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테라스 지기 이정미입니다. 오늘따라 저는 지금 무척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장에 선생님의 책 한 권쯤은 모두 꽂혀 있을 텐데요. 바로 얼마 전 마지막 강의라는 부제를 달고 새 책을 출간하셨죠. 우리 삶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좌표가 되어주신 소중한 스승이십니다. 신영복 선생님과 함께 정치카페 테라스 2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는 깜짝 손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정말 방이 꽉 찬 느낌인데요. 짜잔,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 우리 노회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 모든 이들의 스승이시죠. 신용보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진짜 가슴이 정말 벅찹니다. 저로서는. 선생님 책 출간하시고 나서 선생님을 꼭 모셔야 되겠다고 했더니, 우리, 테라스 PD가 그러면 노회찬 대표님을 꼭 같이 모셔야 된다고, 두 분이 이렇게 한 자리에, 오늘뿐만 아니라 북코선투도 며칠 전에 또 하셨고, 또 6월 6일 날도 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두 분의 소중한 인연이 맺어지게 되는지. 저는 선생님 이번에 신간 담론책 나와서 네. 뭐 북콘서트도 하시고 이렇게 이번 또 출연도 하셨는데 그냥 제가 수행원으로서 수행이 예. 마음에 드시던가요? 네. 오래됐죠. 노회찬 의원하고는 아마 진보정당 하기 전부터 네. 그렇죠. 그때 한창 노동운동하고 제가 출소하기 직후에 네. 그때 만나서 아주 오랜 인연인데 사실은 최근에는 자주 못 뵀는데 이번 책 출간이 계기가 돼서 연속으로 몇 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은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어찌 보면 저자와 독자로서 네. 만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88년도에 선생님 이제 출소를 맞습니다. 네. 20년 만에 이렇게 출소를 하셨는데 출소하기 직전에 네. 그때 평화신문이라고 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평화신문에 하여튼 그때는 제가 선생님 이름도 잘 기억 못할 네. 때였는데 감옥으로부터 사색에 나오는 그 편지 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연재가 됐어요. 몇 번.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감동을 했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그것이 또 책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발간이 됐어요. 88년도에. 네, 출소하시고 직후에. 예. 그래서 그때 하여튼 그 책은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제 충격을 주는 네. 그리고 아주 그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는 게 많았는데 근데 그러고 또 제가 얼마 있다가 제가 또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 안에서 그 책을 또 다시 봤어요. 네. 다시 보니까 감옥 안에서 감옥으로부터 사색을 다시 보니까 또 각별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권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출소한 뒤에 그때 92년이었는데 한번 이 선생님 만나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또 위치에 있고 이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지금 한 23년 전에 그때 뵀습니다. 네. 뵙고 그 다음부터 좀 가끔씩 이렇게 뵙고 또 책은 늘 또 가까이 있으니까요. 노회찬 의원이 신영복 이름 알게 된 거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평화신문 연재될 때부터 이제 아시는 셈이죠. 근데 그 평화신문하고 관련된 나로서도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아는 교도관이 밤중에 내가 있는 감방에 오더니 저기 중앙정보부에서 교도소에 와서 신선생 서신대장을 다 조사해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저는 그 교도소의 재소 중에도 검찰 측 증인으로 한두 번 바깥에 증인으로 출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무슨 바깥에 사건이 나서 변호인 측 증인도 아니고 또 나가야 되나 걱정했는데
한 이틀 있다가 그 교도관이 방금 얘기한 평화신문을 예. 가지고 왔어요. 아, 예. 딱 이렇게 펼쳐서 주지는 않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보당국에서 평화신문에 연재되는 소위 그 옥중서간이 정식으로 검열받고 교도소를 통해서 나간 건지 아니면 네, 다른 통로로 나간 건지를 아마 네.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시대만 하더라도 선생님의 글이 그렇게 어떤 매체에 공식적으로 글이 실릴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없었죠. 더구나 예. 뭐 옥중에 있는 사람의 그렇죠. 글을 네. 싣는다는 것도 대담한 거였는데 그래서 그게 내가 보낸 가족들한테 보낸 이제 옥중서간을 이제 그 저희 선친이 차곡차곡 이제 보관하고 네. 계셨는데 네. 그 후배들이 양심수 석방 운동 일환으로 그 중에서 좀 내용이 좋은 거를 이제 평화신문에 연재를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한 번 연재하고 내용이 좋으니까 한 번 더 하자 몇 번 이제 연재하다가 이걸 아예 책으로 만들자고 네,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책을 쭉 만들었는데 누군가 또 걱정을 했나 봐요. 저 이제 예. 그 부모님한테 예. 이게 나오고 하면 오히려 출소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냐. 왜냐면 가족들은 뭐 늘 걱정이니까. 그래서 그 추진하는 분한테 저희 선친께서 이러이러한 전화를 내가 받고 그러는데 좀 늦추면 어떨까? 뭐 부모님이 그걸 걱정하시면 그래야죠. 그리고 책이 다 된 상태에서 출소만 기다렸다가 출소와 함께 그 책이 같이 출간되는 그런 그렇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88년 8월 14일. 예, 그때 출소를 하셨고 예. 8.15 네, 그 네. 특사로 출소하셨고 그 제가 초판, 네. 초판이 9월 1일인가 1일인가 네, 그렇습니다. 돼 있어요. 아. 네. 저한테 여기 집에 찾아보니까 그 초판 그 네. 9월 1일자 초판이 두 권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뭐 바로 사셨구나. 좋은 책은 그 선물을 하는데 네. 그 제가 제일 많이 선물한 책이 과거에는 그 노동의 새벽이었어요. 네. 박노해. 네. 그걸 많이 선물했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선생님 책 나오는 바람에 감옥으로부터 사색을 제일 많이 선물하고 제가 네. 결혼할 때도 그 제 아내한테 이거 선물해가지고 좀 잘 보여가지고 그런 인연이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저를 잘 모르는 그 제 아내가 잘 모를 때였으니까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걸 감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자칫.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찌 보면 나를 좀 알리거나 아니면 나를 더 좀 미화하는데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으로부터 사색을 읽은 분들이 들어 있어요. 네. 들어 있어서 나와서 또 이제 사인을 부탁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예. 뭐 상당히 뭐 알만한 분들도 그런 네. 분들 있고, 최근에 작년인가 출소한 사람이 와서 지금은 이제 감옥에도 뭐 감방에 띄엄띄엄 사색이 있는 방들이 많은데 재수자들끼리도 창문에다 대고 그 방에 감옥으로부터 사색이 있느냐고 네. 이렇게 좀 보내달라고 그 왜 보내달라고 했냐 그러면 이번 달에 집에 편지를 써야 되는데 무슨 구절로 시작해야 될지 좀 참고하려고 그런다고. 옛날에 연애 편지 대신 써주듯이. 그렇게. 근데 이거는 그런 인용하면은 뭐 본인이 안 썼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제가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좀 이따 이제 소개할 그 이번 신간 네. 담론의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데 1부가 이제 사실은 이게 강의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강의를 하신 건데 1부는 그 강의라는 또 그 책에 네. 나오는 걸 좀 텍스트로 해서 강의를 하신 거고 2부는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나오는 몇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렇게 또 깊이 파고드는 강의를 이제 하신 건데 그 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신영복이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선생님의 첫 어떤 뭐 저서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쓰신 편지에서 내용을 이렇게 옮겨서 책으로 엮었는데 그 편지 그 자체를 네. 이제 영인본으로 네. 네. 해서 낸 게 있어요. 그 예. 엽서. 예. 그래서 저는 그걸 꼭 좀 그 보셨으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거기에는 선생님 6필로 다 쓰신 네. 거고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입니다. 깨알처럼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사파처럼 그림도 이렇게 네. 곁들여 있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그 책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건 하나의 작품이다 이렇게 아마 그 생각합니다. 엽서에 관한 이야기도 이번 담론 책에 네. 예.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과연 옥중에서 쓴 엽서가 어떤 모양일까 궁금해서 그 책을 보고 그 소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철필로 또박또박 썼는데 고친 데가 없냐 뭐 그렇게 예. 그 고친 데가 없다는 걸 두고 지독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상당 부분 밝히기도 했지만 다 머릿속에서 전부 교정해서 네. 거의 암기한 상태에서 이제 원고를 썼기 때문에 굉장한 집중력이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네. 그 가능해요. 예. 제가 그 이번 담론에 썼지만 뭐 사마천은 거의 뭐 예. 35만 6,500자인가 예. 거의 뭐 다 암기하고 나왔다는 그런 연구소도 있어요. 거의 그 정도로 아마 그 감옥이라는 그런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집중하면 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의 새 책을 잠깐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 책 제목이 이제 담론인데 그 앞에 신용복의 마지막 강의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강의를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거야 이런 네, 느낌을. 네. 아마 예. 마지막 강의라는 부제가 붙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책을 사고 있지 않나 좀 미안한 감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학교 강의를 몇 년 전부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 이번에 마침 또 아주 몹시 아팠어요. 네. 그래서 작년 2학기 강의를 좀 힘들게 마쳤어요. 아마 수강하는 학생들도 강의가 상당히 힘들게 진행된다는 걸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마무리를 한 다음에 내가 더 아프기 전에 이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이제 마침 이제 강의 녹취록도 네. 있고 또 강의 이 원고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중심으로 쭉 이제 무리하게 정리를 하고 일단 그 원고를 돌베개 출판사에다 넘겼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좀 본격적인 치료를 이제 시작하면서 의외로 정세가 상당히 호전됐어요. 그래서 이상 더 아프면 더 못 쓰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이렇게 좀 나아졌으니까 한 번 더 교정해야지. 그래서 원고를 도로 출판사에서 돌려받아서 교정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책으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마지막 강의란 건 일단 학교 강의를 현재로서는 학교하고 일단 금년은 물론이고 일단은 강의를 끝내는 걸로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학교는 뭐 안 된다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저로서는 이번 책이 사실은 강의 아마 책 읽는 독자들도 강의 듣는 듯한 느낌이 네. 일부 들지 않을까. 그래서 책 읽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학교 강의를 뭐 저희들이 들을 수는 없어도 선생님 모시고 전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뭐 네. 제가 건강이 네. 허용되면 우리 노회찬 의원하고도 같이 톡 콘서트 하러 어디 가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근데 성공회대학교 그 후배 교수님들 중에 이 막 항의조로 네. 그 마지막 강의라고 부제를 붙였다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도 그 정규 강의가 네. 이제 일단은 지난번 하던 걸로 이제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좀 비정기적인 또는 비정규적인 그런 강의는 뭐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 계속 할 거고. 근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하고 소위 계신 거죠. 특강이라든가 예. 우리 학교가 진행하는 여러 이제 그 강좌가 있거든요. 네. 거기는 뭐 제가 거의 뭐 한 시간씩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을 내시고 난 후에 지금 건강은 좀 다시 많이 회복이 되신 네, 거고. 네. 예. 많이 나아져는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요청을 자꾸 받게 돼요. 그러니까 책을 내고 나서 여기저기서 엄청 선생님께 요청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네. 마지막 강의라든가 담론이라는 이런 표현은 저는 관여는 안 했어요. 일체
표지 디자인이라든가 책 제목이라든가 부제 같은 것들은 거의 출판사가 독자적으로 거의 결정을 다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뭐 20, 30년 전의 사람으로 보고 이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감각 시간적인 격차가 많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정서에 제가 근접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모든 면에서 그렇게 조금은 거리를 두려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지금도 사실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우리한테 익숙한 여러 어떤 어구들, 네. 관용구들 중에 선생님이 만드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모든 이제 사람들 그 술집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처음처럼.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뭐 상표로 썼던 것은 또 다른 어떤 처음처럼 소주를 마실 때마다 자부심이 느껴져요. 아, 내가 이런 멋진 술을 마시는구나. 사실 그 처음처럼이란 우리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말이지만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의미를 좀 다시 이렇게 새기게끔 한 건 또 선생님이시고 또 그 필체 자체는 뭐 직접 쓰신 것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럿이 함께 네. 뭐 더불어 함께 네. 더불어 숲 함께 맞는 비. 함께 맞는 비 네. 뭐 이런 굉장히 보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용어들이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20, 30년 전에 사람이 아니고 지금도 가장 이런 이제 가슴에 와닿는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말과 개념을 네.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활동이 앞으로 계속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또 붓글씨를 쓰기 때문에 그게 또 붓글씨 작품으로 또 소개가 되고 네. 그게 다른 사람들이 또 알게 되고 이런 계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기가 돼서 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저는 이제 선생님하고 친분이 없었을 때 처음처럼 소주가 처음 딱 나왔을 때 주변에 있는 동료들하고 논쟁이 엄청 붙었어요. 이 처음처럼을 신용모 선생님이 쓴 글씨다. 아니다. 그것을 베껴서 쓴 글씨다. 막 이러면서 아이 소주에 어떻게 선생님 글씨가 막 이런 예. 근데 책에 이제 그 사연이 맞습니다.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제가 소주 이름으로 처음처럼을 쓴 게 아니고 뭐 우리 노 의원도 갖고 계시지만 우리 학교 칼렌다에 처음처럼 하고 아래 짧은 시가 있는 네. 그 그림이 들어있는 탁상 칼렌다가 있어요. 그 칼렌다를 보고 그 디자인 회사가 두산 소주 네이밍 부탁을 받고 그걸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나한테 부탁하는 나로서는 이게 상업적 용도로 글씨 쓰이는 게 조금 처음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소주니까 네. 이게 뭐 양주가 아니고 소주 이름이면 가장 서민들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고 네. 또 제 글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뭐 유홍준 교수는 감옥에서 오래 서서 유배체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깨동무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또 궁체하고 비교해서 민체 네네. 뭐 이런 이름도 있기 때문에 가장 서민들하고 가까운 자리에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때문에 아마 처음처럼 하고 같이 많이 알려진 네. 그런 이제 메시지가 된 엄청난 이 셈이죠. 소주 애호가들에게 그 네이밍 그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저작료를 받으셨어요. 네, 그때 맞습니다. 한 기천만 원을 받으신 걸로 아닙니다.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1억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네. 그걸 다 학교 학교 장학금으로 학교로. 받았죠.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성공회대학교가 부러운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달력, 네. 탁상용 달력. 이 선생님 글로 이렇게 그게 12점을 이제 해서 한 1년치 달력으로 되는데 2015년 거도 굉장히 좋아요, 네. 사실은. 제 그리고 머리맡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처럼도 그 네 글자 밑에 이제 예. 그 쭉 나오는 그 시처럼 네, 시가. 그게 가장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좋은데 예. 술병에서는 그 완전히 빠져서 나는 좀 섭섭하죠. 그리고 이 처음처럼이 그 소주 이름 되기 전에 제가 알기로 그때 열린우리당인가요? 그랬나요? 그 열린우리당인가 그 당의 가장 저기 뭐 TV 같은 데서 보면 회의할 때 나오는 그 배경 있잖아요. 예. 거기 예, 됐어요. 그게 처음처럼이라고 이제 크게 써붙였던. 그랬었던가요?
예, 저 그때 참여정부 시절에 예, 그 기억이 네. 납니다. 지금도 이제 맥주하고 소주를 섞어서 네, 할 때 폭탄주. 그때 이제 카스처럼 네, 선생님 또는 아시는구나.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구름처럼 뭐 이렇게 네.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카스랑 처음처럼을 함께 시키면서 카스처럼이라고. 예. 그 선생님 이번 이제 책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1부, 2부가 이때까지 선생님의 여러 가지 인생과 그리고 작품들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노회찬 대표님께서 이 책을 어떤 의미로 좀 우리가 읽고 받아봐야 될 것인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그 늘 되새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일단 이 책에서도 언급이 그 중간에 되어 있던데 책을 읽을 때 이거 자세, 네. 독서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책은 3번 읽는 것이다. 독서는 3독이다고 해서 처음에 텍스트를 읽고 네. 두 번째는 저자를 읽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를 이제 책을 보는 자신을 읽어내는 거라고 한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이제 만드는데 이 책은 어찌 보면 이런 삼독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1부와 2부가 되는데 1부는 그 강의를 네. 텍스트로 해서 다시 그래서 강의를 읽은 사람 내지 또는 여기 그 보면 이 책에는 다 담지 않았는데 이 실제 강의 때 썼던 교재들 있죠. 네. 그 교재들이 그 선생님 그 홈페이지 더불어숲 이런 데 가면은 지금 그 공개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좀 제대로 읽고 싶으신 분들은 마치 그 강의실에서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 교재를 보고 다시 이걸 또 보면은 네. 예를 들면 2부 같은 경우에는 감옥으로부터 사색에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천착해서 이렇게 그때의 배경이라거나 그 뒷얘기라거나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텍스트는 어차피 그 책을 읽으면 되는 것이지만은 저자를 읽는 두 번째 독할 때 저자를 읽기에는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는 네. 이번 책이 네. 그런 책이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를 읽는데 훨씬 더 네. 좀 수월해지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뭐 오히려 노 의원께서 담론 읽는 방법 하나로 삼독 네. 아주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번 책은 제가 했던 강의의 녹취록과 강의 이 노트를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거든요. 네. 제가 정년 퇴임하면서 그동안 맡았던 여러 개의 과목들을 이제 종합해서 한 강좌만 하기로 했어요. 퇴임 이후에는 네. 석사 교수를 한 강좌만 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그랬었어요. 감옥에서도 그 오래 복역한 장기수 할아버지들이 나한테 많은 이야기를 쏟아 넣으려고 하셔요. 당신들은 이제 곧 세상 떠날 사람들이고 듣자 하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참 많은 이야기를 네. 나한테 쏟아놨거든요. 이번에도 내가 마지막 강의하면서 내가 옛날 그 노인들 같은 입장에 있구나. 뭔가 많이 이렇게 들려줘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했던 강의 중에서 꼭 공유하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았어요. 네. 자연히 이제 뭐 강의라는 책에서도 뽑고 감옥으로 사색에서도 뽑고 나무야나무에서도 뽑고 그다음에 해외 기행인 더불어숲에서도 네. 뽑고 그 외에 내가 했던 정치 경제 강의에서도 뭐 한두 꼭지 뽑고 이래서 종합 세트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강의를 인문학 특강이라는 그런 강좌명으로 강의를 했는데 아마 1부, 2부 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1부에서는 소위 말하는 세계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담론 네. 이거 중심이고 2부는 인간에 관한 우리들의 어떤 성찰성 이렇게 세상과 사람 예. 이런 그래서 상당히 그 일부는 좀
논리적인 거라면 이분은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가 잘 조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뭐 책으로 만들었는데 모든 책이 그렇지만 이렇게 빠진 게 많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네. 책을 이제 쭉 여러 권을 읽었는데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책 모두를 다 기억하고 다 마음에 담기는 참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몇 살 때 선생님 책을 봤을 때는 참 어떤 그 대목이 굉장히 꽂히는, 그러니까 초반에 감옥에서 목수를 만났는데 집을 그리는데 집을 이제 우리는 지붕부터 그리는데 밑바닥부터 이렇게 그 주춧돌부터 쌓아 올라가는 이 그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게 저는 한 30대 이때 한참, 그러니까 소위 사회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때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깊이 와닿았었는데, 이번에는 책을 읽다 보니까 선생님이 변방성을 얘기하셨던 부분, 이게 지금 진보 정당의 어떤 처지랑 고민이랑 많이 맞닿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그 대목에 저는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에 따라서 선생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다시 힘이 되기도 하고 다시 해석되기도 하고 이런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모든 책이란 것은 새롭게 읽히죠. 네. 그래서 필자는 부단히 죽고 독자는 부단히 탄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독자가 삼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재구성해야 돼요. 모든 책이란 것, 뭐 마찬가지로 역사 서술도 부단히 새롭게 쓰여지듯이 책 자체도 독자나 또 그 책에 놓이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네. 재구성되고 새롭게 읽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좋은 책도 두 번 잘 안 읽거든요. 사실은 뭐 바빠서 그렇겠지. 근데 이제 좋아하는 노래는 뭐 수없이 듣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책이라면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고, 자기가 볼 때 정말 이것이 중요하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된다면은 그걸 갖다가 거듭 읽어야 된다. 네. 두 번, 세 번 거듭 읽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마치 그 저자의 얘기인데도 자꾸 읽다 보면 마치 자기 것처럼 자기 얘기처럼 이렇게 체화되어서 실행하거나 또는 그걸 또 전파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책이 단순히 그냥 이제 아까 그 삼독의 의미는 따로 있지만 실제 삼독 이상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되고, 제가 어저께 마침 그 정읍의 어떤 시민단체, 그 단체 이름도 재미있더라고요. 유작정이에요. 유작정? 예, 그래서 무작정의 그 반대. 무작정 반대군 했더니 가서 보니까 유쾌한 작당인 정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작정이 돼 있던데, 초청 받아갔는데 그게 뭐 이 단체 대표되는 분이 이제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담론에 나와 있듯이 하면서 변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대한민국 정치 지금 엉망인데 중앙만 쳐다봐서 안 된다. 변방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자기들이 변방이다. 네. 그러면서 이 중앙에 대한 컴플렉스부터 없애고 뭐 이런 거 보니까 하나의 이 담론을 제대로 읽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분이.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이 참 이게 나온 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구나. 당황스럽다 생각. 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책을 3번 읽는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는 책을 머리로 읽고요. 네. 뭐 텍스트 읽는다는 게 밑줄 그어가면서 이 책의 앞뒤 논리라든가 개념 같은 걸 읽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는 그게 자기로서 읽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슴으로 읽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자기의 어떤 품성화, 인격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읽을 때는 제가 얘기하는 머리, 가슴, 발로 간다는 것은 자기 현실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변화, 또 우리 현장에 적용해서 거기서 뭔가 실천적인 의미로 다시 이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책은 뭐 삼독이란 게 뭐 텍스트, 필자, 독자 자신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지만은 머리, 가슴, 발. 네. 제가 머리, 가슴, 발은 네. 담론에서도 꾸준히 네. 늘 불러내서 다시 얘기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기도 합니다. 네. 이 가슴까지는 사람들이 조금 갈 것 같은데 이 네. 발로 가는 것이 정말 너무 네.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면 3번 이상은 우리가 책을 또 읽고, 같이 읽어야 되고 예. 현장이란 것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 사람과 심지어는 같은 방향에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정서까지도 우리가 같이 읽어내야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실천이라고 네. 봐야죠. 그 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선생님 그 어떤 담론에서 이제 발 얘기가 자주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실천의 의미도 있고 조금 전에 이제 머리, 가슴, 발 할 때는 이제 다음에 또 그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은 그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같은 사람. 네. 최고의 관계. 입장에 예. 동일한. 예. 입장이 이제 예. 그 설립자고 터장자니까 네. 입장이 동일한 게 가장 네. 그래서 최고의 관계. 예, 최고의 관계인 거죠. 저는 이 관계는 무슨 동지적 관계만이 아니라 부부 관계도 그렇고 네. 또 인간 관계 다 그렇다고. 그 마주보는 사랑보다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사실 그 서 있는 자리가 같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째 다음엔 한번 발의 철학 이런 네, 이름으로 맞습니다. 한번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가 책에 사색에 나오고 이번에도 그걸 제가 부연해서 설명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장의 동일함이 관계 최고 형태다. 네. 이랬을 때 입장의 동일함을 어떤 경제적인 의미로 읽어요. 어떤 같은 계급 이런 계급적 의미로 읽으면 안 된다. 입장이라는 건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 읽는 것이 옳다.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사회 변화라든가 실천이라는 것은 어떤 내부의 어떤 내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외연을 확대하는 네. 일이 훨씬 더 힘있게 하는 거거든요. 네. 뭐 잘 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도 입장의 동일함을 협소한 경제주의적인 관점으로 읽는 걸 좀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발로 내려가기 전에 또 가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입장의 동일함을 통해서 연대의 폭을 넓혀 나갈 수도 있는 또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예. 그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3번을 열심히 잘 읽으면서 발까지 잘 내려가도록 최소한 3번. 예, 최소한 많은 독자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 선생님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함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선생님이 좋은 저작들이 나오기까지 신용복 선생님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이런 특히나 감옥 이후의 얘기는 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많이 조금씩 접해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청년 신영복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들을 계기가 좀 없었기 때문에 감옥 가기 전에 신영복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 사회를 고민하는 실천하는 지식인이 되셨는지 이런 얘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자기 일생을 이제 돌이켜 보게 되는데 특히 제 경우는 감옥에서 특히 네. 독방에 있을 때는 자기 유년 시절부터 그 현재까지의 자기를 꾸준히 리콜 다시 불러내서 추체험하고 또 그 의미를 천착해보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 우리가 살았던 그런 해방 전후의 그런 상황을 그 어린 사람들로서는 소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러나 나중에 내가 그 감옥에서 추재하면서 정리하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왔던 몇 가지의 계기가 없지 않았구나 하는 걸 느끼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을에 지금으로 치면 농업 노동자 그러니까 전혀 모섬이기도 하고 뭐 그 마을 사람도 아니고 네. 또 돌아와서 이제 구전일 다 하면서 젊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마을에서는 별로 이제 발언권이 없었는데 해방되던 그 당일날 저희 아버님이 학교 교사였는데 다행히 일제 때 일제 때 해직이 됐어요. 네. 한글 서클 연구 서클을 만들었다.
또 한인 조선인 학생에 대한 1인 교장의 차별에 대해서 항의하는 기사가 신문에 나고 그래서 해직이 돼요. 그 나중에 이제 복직이 됐기 때문에 일제 시대의 교사라는 게 역시 친일적일 수밖에 없는데 해직 교사 경력 때문에 해방 당일날 우리 집에 다 모였어요. 사람들이 횃불 들고 그냥 우리 집으로 청년들 다 모였는데 깜짝 놀란 게 정말 마을에서 발언권도 없었던 그 젊은 청년이 혜성처럼 나타나셨잖. 나타났어요. 네. 그 아주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그 청년이 나보고 이제 시켜요. 너는 지금 교장 사택으로 올라가서 거기 지키고 있으라. 그러니까 내가 41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5살밖에 안 되는 어린애였는데 밤중에 지금으로 좀 거창한 이름 붙이면 이제 1인 교장 사택 점령군 사령관으로 제가 올라가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런 경험. 그 후에 이제 미군이 이제 진주하면서 다시 친일 경찰들이 다시 마을을 점령하면서 그 당시 해방 직후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전부 처단돼요. 네. 그때 그 청년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나로서는 어렸지만 내용은 참 궁금했잖아요. 그 나중에 한국 전쟁 당시에 네. 저는 밀양이 이 인공차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밀양 부근에 이제 높은 산이 있어서 빨치산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빨치산들을 토벌해서 그 머리를 그 밀양에 있는 남천교의 그 가로등 같은 데다가 양쪽으로 한 열 몇 개를 달았어요. 아, 그걸 직접 선생님 보셨어요? 목을 잘라서 효수를 해서 쫙 했는데 학교에서 그 다리를 지나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오니까 여학생들은 물론도 많은 학생들이 못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생각에 저 속에 그 청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 어렸을 때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 쳐다보면서 지나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 없었어요. 결국은.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셨고. 근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래. 직관이 했었죠. 그랬는데 그때 어렸던 경험과 함께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 전쟁이란 걸 새롭게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되지만 어렸을 때에 그게 어떤 사회의식이나 이런 것들로 발전할 수가 없고 전 특히 또 공부 잘하는 범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사회가 일정하게 가둬놓는 그런 틀 속에서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하면 그 어렸을 때 아버님 친구들이 이렇게 농담 삼아서 오면 아주 조그만 어린 나를 불러놓고 너 커서 뭐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한테 은근히 주입시킨 답변을 제가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커서 일본 총독 갈 거다. 그 일제시대에. 그게 무슨 말이야. 일본을 조선이 지배한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네네. 그 아버님 친구들이 이제. 그래서 가서 뭐 할 거냐 그러면 일본 사람들한테 한글을 공부하게 시키겠다. 이런 그 선생들이 시키는 답변을 하고 했던 이런 것들 정도.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는 그 중에서 좀 민족주의적이고 조금 이제 생각이 있는 교사들한테 받았던 그런 약간의 의식. 그런 정도 비교적 범생이고 크게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 자체가 그 외가 쪽은 지주 집안이고 아버님도 사실은 사범학교 출신이고 이래서 해방 전후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 속에서 특별한 이런 정치적 입장이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소박한 정서적 민족의식 정도만 있었던 청년이었지 않았을까. 제가 감옥에서 정리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딱 들어가셔서 처음에 이제 사형언도를 받으셨잖아요. 그때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사형언도는 그렇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4.19, 5.16 그다음에 학생 스쿨 운동 거치면서 네. 그 급속하게 우리 사회를 이제 네. 새롭게 인식하고 이제 일정하게 의식의 성장을 보이게는 되죠. 그 사형 뭐 온도 받았을 때는 뭐 일단은 사형이라는 선고 딱 듣는 순간은 생각이 딱 멈춥니다. 네. 제가 책에도 나중에 추가해서 썼습니다만은 아주 날카로운 칼날에 이 살을 베이면 한동안 피가 안 나잖아요. 그냥 전혀 뜨거운 어떤 느낌밖에 안 들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좀 지나면 피가 배어 나오면서 나오듯이 일단 사형온도 받았을 때는 일단은 사고의 정지 상태가 한동안 지속돼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너무 빨리 죽는구나. 뭐 참 하고 싶은 것도 많았었는데 또 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던 어린이들이 지금 장충체육관 앞에서 내가 갇힌 것도 모르고 기다리겠구나 이런 생각. 그다음에 내가 빌리고 안 갚은 돈은 없는지 또 내가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책은 없는지 이런 일들이 이제 한참 있다가 피가 배에 나오듯이 이제 생각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조금 전에 그 장충동에서 만나던 그 어린아이들 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지금 천구의 추억이라고 요즘에 제목 붙어서 이제 단행본으로도 이제 나왔는데 저는 선생님 쓰신 그 글들 중에서 뭐 다 이렇게 그 감동으로 왔지만 그 중에 특별히 또 이 책이 처음에 이게 그 사실 이건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이제 젊은 시절의 신용복은 어떤 사람이었나를 알려주는 그 중에서 백미 같은 좀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육군사관학교 군대를 이제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서 이제 군 생활을 복무를 갖다 하고 계실 때 이제 그 사관학교 생도와 또 그 전에 이렇게 좀 공부 가리키던 이제 학생들 그 숙대 학생들입니까? 이대 학생들 예. 그 소풍을 서운흥에 이제 그 미팅 겸해서 가다가 길거리에서 만난 아이들. 그러니까 20대 중반의 청년이 길거리에서 이제 만난 초등학교 5, 6학년, 4, 5학년 학생들하고 그 교분이 생겨서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모임을 만들고 청구회라고 해서 그래서 쭉 이제 그 감옥에 오기 전까지 감옥에 그 잡혀가서도 아마 이 부분을 조사도 받으신 걸로 아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그냥 한 아름다운 뭐 동화 같은 미담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저는 이제 제 후배들한테 이제 이 조직 사업할 때 기본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이 책을 텍스트로 막 읽으라고도 사실은 했는데 그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어갈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배려, 또 상대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관계를 어떻게 또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 가는가, 또는 그 속에서 또 서로 어떤 변화, 상호 어떤 변화가 이제 생겨나고 또 그 변화가 다시 관계 발전에 반영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잘 이렇게 동화처럼 그려져 있지. 그래서 굉장히 그 소중한 텍스트다. 그래서 그 천구의 추억이라는 그 단행본이 처음에는 단행본이 안 됐다가 방금 노 의원 얘기하시듯이 그 부분이 참 좋다는 이제 독자들 의견이 있어서 따로 단행본으로 책이 나왔어요. 근데 뭐 이 에피소드지만 그 이창동 감독이 아마 그 천구의 추억 굉장히 감명 깊게 봤나 봐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한동안 했었어요. 지금은 좀 중단되어 있는데 뭐 아주 심층 인터뷰도 많이 하고 관련 자료도 요구해서 시나리오 작가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나한테 질문이 이 어린이들이 이 중앙정보부 또는 검찰에 불려와서 취조를 받았느냐고. 초등학생인데 뭐 그렇게 취조받지는 안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혼잣말씀처럼 그 불려와서 취조받았으면 참 좋은데 그 왜 그러냐니까 그러면
영화가 아주 재밌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그 네. 육군사원학 교관이면서 예. 젊은 그 지식인이 참 인간적인 젊은 지식인으로 알았던 신용복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더니 아주 나쁜 놈이야, 간첩이야, 뭐 아주 뭐 빨갱이야, 이런 이야기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거죠, 그 어린이들이. 그래서 그 두 개의 충격을 아주 휴머니스틱한 신용복과 굉장히 나쁜 빨갱이 신용복, 두 개의 신용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하면서 서서히 그걸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내면을 흘러가면 좋겠다. 그래서 끌려갔으면 참 좋은데. 영화는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엄청난 비극은 그런 있어서는 안 얘기를 되는 가지고, 일이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가끔씩 그때 만났던 그 아이들의 인연이 다시 좀 이어지기를 원하거나 좀 이런 마음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고 잠시 한 사람만 한번 만난 적이 있고 네. 독자들도 그 부분이 궁금한지 예. 많이 물어보긴 합니다. 네. 다 지금 전부 많이 굉장히 성장 아니죠. 이제 그 중년이 다 이제 나이가 뭐 50대 중반 네. 가까이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돼 있을 그렇게 것 같아요. 됐죠. 예. 근데 저는 놀라운 것이 이 지금 이 천구의 추억 그 에피소드는 그때 이제 육군 사관학교 교관으로서 이렇게 그 구속됐기 때문에 네. 그 군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에 그때 맞습니다. 네. 예, 있을 때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건데 그 상황 남한산성에서 그 이렇게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가 아니라 이렇게 종이 재생휴지, 작은 네. 재생휴지라고 해가지고 그 A4를 4등분한 것 정도 크기 네. 그 종이 우리 그때 똥종이라고 불렀는데 네. 맞습니다. 예, 예. 거기다가 연필로 쓰신 거예요. 쓰신 거를 그 당시 교도관인 헌병 네. 에게 이렇게 맡겨서. 맡겼는데 그 사람이 고맙게도 그걸 밖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을 했고 제가 보니까 한동안 잊고 계셨던 것 네, 같아요. 네. 나도 있는 줄도 예, 있는 줄도 몰랐죠. 모르고. 네. 그런데 출소하신 뒤에 우연히 그것을 이제 보게 되어서 이제 감옥으로부터 사색에 실리진 않고 네. 그 후니까 그래서 이제 따로 그때 잡지인가 어디에 한번 네. 그 이 월간지에 이게 소개가 되면서 이제 알려져서 단행본까지 됐는데 저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됐습니다마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아니에요. 네. 20대 중반에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상태에서 쓰신 글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너무 글 내용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네, 네. 그지없이 그러긴 담담하고 하겠네. 어찌 보면 아름다운 추억을 상기하듯이 이렇게 쓰신. 근데 거기에는 뭐 실제로 그 당시에 당했던 그 사형 선고라는 재판 결과 또는 또 다가오는 재판에 대한 어떤 여러 뭐 걱정이나 이런 그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리고 이걸 뭐 당시에 출판할 그리 염두에도 쓰신 것도 아니고 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쓴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되게 역설적인 그런 어, 상황인 것 어. 같아요. 예. 그게 참 늘 이번 담론 책에 예. 그 부분에 대한 그 당시 남한산성에 있었을 때의 심경이라든가 그걸 그 재생휴지에 쓸 때의 그런 환경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때 선생님이 이제 육사를 가셨을 때는 사실 뭐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청년으로서 뭔가 이제 이렇게 전도 유명한 길을 갈 수 있었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 부조리에 온몸으로 다시 그게 어떤 후과를 가져올 것인지 알면서도 뭐 사형까지 받으시리라고 생각 안 하셨겠지만, 예, 그런 어떤 결심을 하시게 글쎄, 됐다는 나는 것도 사실 참 뭐 우리가 60년대에 이 소위 학생 스쿨 운동의 1세대인 셈인데 네. 그 시작하면서 한 감옥은 적어도 한 몇 번은 가겠지. 근데 한꺼번에 무기징역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죠. 뭐 몇 번 갔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예, 선생님이 첫 세대여가지고 한번 세게 했나 봐. 노 대표님은 지금 수감 생활 총 따지면 몇 년 계셨던 거죠? 나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냥. 그래도 예, 선생님 20년 계셨고 예, 예. 저는 3년 있었으니까 그냥 뭐 3년도 네. 굉장히 힘든 거죠. 사실은 징역 초년이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감옥으로부터 사색도 읽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네. 그 선생님이 이제 감옥을 선생님 인생의 대학 시절이라고 또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네, 그 네, 감옥 대학이라고 시절, 그러죠. 감옥 시절을 대학이라고 표현하시게 됐던 이유를 조금 더 얘기를 근데 해주시죠. 네. 우리가 농담처럼 큰 집이라 그러기도 하고 교도소를 또는 뭐 대학이라 그러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맥심 고리끼 네. 예, 나의 대학이라는 자기 성장 소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나의 대학이 궁금해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때 번역본이 있었어요. 그걸 네. 찾아서 읽어봤더니 이 고리끼가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사람인데 대학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볼가강 유역에 있는 까잔이라는 도시의 빈민촌에서 살았던 자기 청년 시절에 한 2, 3년을 나의 대학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의 그 독서의 기억 때문에 교도소 20년 나로서는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았으니까 네. 고리끼가 아마 그 까잔이란 도시의 빈민촌에서 느꼈던 그 당시에 격동했던 러시아의 그 사회와의 이런 극적인 조우 네. 뭐 비슷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교도소에서는 내가 바깥에 있었더라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사연들을 다 모으면 그게 나의 사회학이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때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는 해방 전후의 사건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지리산 예, 예. 그 신발찌 굿발찌들도 있었고 또 그 가족들 뭐 이런 연좌제가 있어가지고 네. 들어왔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한테다가 막 쏟아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실제 살았던 삶을 통해서 듣는 그 시대적인 이야기란 게 이거는 역사책으로 보는 역사하고는 구별이 되죠. 정말 피가 통하고 네. 이렇게 숨결이 살아나는 듯한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나의 역사학의 교실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과의 이런 힘든 그런 감옥살이에서 서로 느끼는 감정들은 총체적으로는 뭐 인간학의 교실이다. 네. 그래서 뭐 사회와 역사와 인간을 정말 몸으로서 이렇게 느꼈던 대학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나의 대학이라고 저 수레를 자주 합니다. 대학생활 하시면서 또 스포츠도 열심히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축구를 이제 감옥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고 나와서 이후에도 성공회대학교에 교수님들하고 축구팀을 또 만드셨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그 성공회대 예. 축구팀은 지금도 수요일마다 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교도소 처음에는 뭐 나중에도 제가 회고하면 그렇지만은 그 나랑 성장 환경이라든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아주 이렇게 교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가 운동이었다고 생각돼요. 이번 담론에서도 제가 축구 이야기를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축구 공장 축구 선수 하면서 공장 사람 전체 또는 축구 선수들끼리 이렇게 느꼈던 아주 그 진솔한 느낌들이 많이 있어서 벽돌바다. 네, 출소 이후에도 이제 교수들하고 같이 한동안 축구하면서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가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걸 공정하게 깨닫는 게 운동이다. 왜냐하면 해보면 뭐 생각대로 공에 안 가잖아요. 네. 몸도 안 따르고 이게 아마 우리가 사회운동하는 사람들도 명심해야 되는 명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네. 생각하는 대로 절대 일이 안 꾸려지거든요.
뭐 무인지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싸우는 갈등 관계에 있는 수많은 사회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게 독서보다는 훨씬 더 사회성이 높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 생각대로 안 된다는 네.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이게 화가 쌓이고. 그 화가 네. 쌓이고 오히려 또 주관성이 더 강화되고 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하면 그 축구라든가 이러저러한 운동을 통해서 감옥에서 그나마 그렇게 대단히 힘들고 생소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조금은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축구 실력을 자평하신다면 에이스급은 되십니까? 근데 왜냐면 제가 책에도 자세하게 분석을 했는데 공장 총원이 100명이면 나이 많아서 선수 자격이 아예 연로해서 안 되는 사람은 20, 30명 빼면 6, 70명 중에서 네. 축구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운동장이 작아서 축구 선수가 11명이 아니고 7명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7명에 든다는 것. 또 그다음에 실력으로 선수 안 되고 뭐 텃세로 그냥 축구 실력은 못 미치면서 선수 하는 애들이 한 2-3명 있어요. 네. 그 자리가 서너 개밖에 안 되는데 6, 70명 속에서 서너 개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뭐 에이스급이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실력이라는 걸 예.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요즘 그 책들 보면 다 선생님 직접 그림도 많이 그리시잖아요. 이 그림 실력은 언제부터 그렇게 발견을 하신 건가요? 특별히 이제 뭐 미술반에 있었다거나 뭐 네. 대생을 많이 했다거나 대생 뭐 학교에서 하긴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림도 뭐 좀 외람되지만 얘기하자면 기존의 어떤 틀에 갇히면 안 됩니다. 네. 북글씨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법이 있으면 불가 안 되고 법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틀에 딱 갇힌다는 것이 사실은 모든 창의성과 예술적 어떤 자율성을 그걸 완전히 이제 박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예. 대단히 유명한 어떤 디자이너 한 사람이 사회학과 출신이 있는데 미국에 네. 그분이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당신은 미대 출신도 아니고 미술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그런 미술적 디자인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 사람 답변이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뭐 글씨 제가 자화자찬하는 걸로 오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그림이나 글도 마찬가지로 글씨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사람이 이 생각, 사상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그 사상의 내용과 표현의 방식이 조화되면 되는 거지. 그게 형식을 먼저 그릇처럼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모든 걸 담는다는 방식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림은 글씨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난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걸 바탕으로 훨씬 더 자유롭고 창조적인 걸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과거에 우리 선비들 보면은 이제 시서화도 이렇게 선비가 좀 갖춰야 될 어떤 정진해야 될 분야로 이렇게 강조가 많이 되고 또 그래서 많이 좋은 작품 남긴 분들도 이제 또 높은 경제 이런 분도 많은데 근간의 이 지식인들 특히 그런 경우가 참 굉장히 보기 드문데 네. 선생님은 뭐 이미 대한민국 사람 다 아는 그 시서화 네. 악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서화에는 그 굉장한 경지에 이미 뭐 이루고 계신 거고 제가 특히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을 직접 뵙게 된 게 92년부터였는데 그때 한 94년인가 5년경에 그때가 컴퓨터가 뭐 386에서 486 그 펜티엄 갓 나왔을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윈도우 이런 게 아직 없었을 예. 때였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를 이제 배우시더니 바로 그 컴퓨터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뭐 다른 워낙에 이제 뭐 글씨도 잘 쓰시고 뭐 이러는데
그 그림도 이제 그 엽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자꾸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제 컴퓨터로 그리시냐 했더니 이게 판화처럼 이렇게 널리 요즘은 카피레프트 같은 네. 거죠. 널리 보급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지금도 그리시는 거죠, 컴퓨터 그림. 네, 그 컴퓨터로 그리기도 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출소 한 1년 앞두고 컴퓨터에 관한 기본적인 그 책을 한 권 읽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그때 LG 연구소에 있는 후배 한 사람이 조립을 해줘 88년도에. 80 조립을 그때 386을 조립해주면서 한 10년 쓸 겁니다. 그런데 10년은 안 가더라고요. 한 4, 5년 뭐 쓰긴 했는데 그때 그래서 나와서 이제 금방 컴퓨터 이렇게 친숙하게는 됐지만은 컴퓨터로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게 된 거는 그 해외 기행 때문에 해외 기행 때 뭐 어느 일간지하고 제가 해외 곳곳에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띄우는 그 편지가 실리는 신문지면에는 그림도 하나 들어가게 되는데 그 그림을 처음에는 화가를 한 분 같이 동행하게 처음에 기획을 했는데 그 화가가 너무 비싸요. 나보다도 더 비싼. 그래서 그 기획했던 후배들이 그 신선배 그림 그릴 수 있지 않냐고 그냥 그려보라 그래서 그때 이제 도구를 가지고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아예 노트북을 갖고 나가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때 그때는 사실은 펜 마우스도 없었어요. 그냥 지금은 마우스 그냥 마우스로 그림 그냥 마우스로 그리는 대단히 불편하게 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 그림 컴퓨터 그래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도 사실은 해야 돼요. 이번 책에서 제가 강조한 게 대개는 지식인들이 문사철에 갇혀 있는데 이 문사철이라는 것이 세계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경직된 그런 인식 틀이거든요. 왜냐하면 언어, 문자, 논리니까. 그러나 이제 시서화, 시라든가 글씨라든가 그림은 언어나 개념이 아닌 형태로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를 전달하고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걸 해야 돼요. 옛날 선비들은 문사철 지수화 다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병법 해야지. 그다음에 처방, 그 의학까지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 지금은 물론 분업의 신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인간적인 소양을 입체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좀 등한시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사만 하더라도 북글씨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문가는 녹사라든가 사자관이라 해서 북글씨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전문성에 갇힌 사람들한테서는 새로운 예술적 창의가 안 나와요. 겸재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냥 화공이 아니거든요. 근데 겸재 그림이 훨씬 더 뛰어난 경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틀에 갇히지 않고 또 지식인이 문사철에 갇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 책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고전 읽기 그러면은 아주 일반적으로는 공자맹자부터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책에는 시경부터 얘기가 시작됐던 것도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까 이제 악은 어떤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선생님의 그 18번 시냇물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선생님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이런 궁금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 학교 김상남 교수가 그 노차사 멤버잖아요. 김창남 선생님. 몇 년 전에 노차사가 다시 뭔가 재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노차사에 관한 책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서 나한테 노래에 관한 글을 하나 좀 같은 연구실이 같은 층에 있어서 노래에 관한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 그러면 내가 노래가 없는 세월을 20년 살았는데 무슨 노래에 대해서 쓰겠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써달라. 그래서 제가 그 20년간의 노래가 어떤 게 있었냐 한번 이렇게 쭉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독방에 있을 때 흔히 이제 혼자서 허밍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엘 콘도로 파사가 있어요. 아시죠? 네. 예. 철새는 나라고. 네, 그래. 나는 달팽이보다는 참새가 되고 싶고 내일 못보다는 해모가 되고 싶다. 네, 그렇게 갇힌 사람의 정서를 잘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I rather be a forest than a street라는 게 있어요. 나는 길보다는 숲이 되고 싶다. 언뜻 보면 길은 멀리 떠나는 것이고 갇히는 사람들의 어떤 정한을 대변하는 게 길이고 숲은 그 자리에 있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게 떠난다는 게 그냥 공간을 이동한 게 아니라 무수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떠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노 의원이 더불어 숲, 그 이제 그때의 이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내가 더불어 숲이라는 걸 그 엘콘도로 파서 철새는 날아가고 거기서부터 끌어냈구나 이런 느낌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도소에도 노래 불러야 할 때가 있어요. 네. 언제 주로? 아. 만기자가 출소할 때. 출소하면 그 전날 자기가 이제 영치금이 남아 있으면 이제 그걸로 건빵을 여러 봉 사서 남아 있는 사람한테 한 봉씩 나눠주고 이제 아주 훈훈한 분위기가 되면 누가 또 주장해서 노래라도 하나씩 하자 이래서 하는 경우에 20년간 뭐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20년간 저는 딱 하나만 불렀어요. 그게 이제 18번 시냇물이라는 노래인데 시냇물. 강물아 흘러 흘러. 네. 아마 어린이 노래 다 알잖아요. 냇물이 어디로 가냐 뭐 강으로 가고 강물은 뭐 바다로 가고 이런 건데. 근데 그 노래를 20년간 하여튼 굳세게 불렀어요. 근데 그 놀라운 거는 그 처음에 이제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이 노래 부르면 그 한방에 있는 동료 제수자들이 그 애들 노래를 말이야 어른이 그걸 부른다고 이렇게 핀잔을 하다가 그 다음 구절인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이 대목이 되면 갇혀 있는 사람 특유의 그런 어떤 쓸쓸함 이런 게 느껴져요. 숙연해졌겠네요. 네.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제가 이제 고수했는데 그 노래하고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가 제일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가 떠나가는 배라는 노래가 있어요. 정태춘 네, 정태춘의 떠나가는 배를 신입자가 한 반쯤 아는 신입자가 들어와서 그 노래를 방에서 몇 사람들하고 하는데 노래가 참 좋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끼어붙어서 같이 이제 가사 아는 사람한테 뭐 이제 받고 이래가지고 노래를 연습을 이제 구석에서 떠나가는 배, 저 평화의 땅을 찾아 떠나가는 노래를 한참 연습하고 있을 때 제가 출소 사실을 알게 돼요. 집에서 이제 접견을 와서 특별 접견하면서 진짜 떠나가는 이번 배가 8.15에 나간다. 그래도 사실은 많은 재수자들이 출소한다고 했다가 못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틀림없이 나간다고 해서 자기가 가졌던 이제 뭐 러닝 샷스라든가 담요라든가 운동화 같은 걸 다 나눠줬는데 막상 못 나가면 누군가 나서서 그걸 도로 다 걷어서 또 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 가족들이 그렇게 허탕한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뭐 틀림없이 나간다 그래도 그 얘기를 방에서 할 수가 없어요. 내일 모레 내가 나간다. 내가 제일 오래 살았지만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떠나가는 배 노래를 한쪽 구석에서 연습하고 있을 때 감회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그 정태춘 씨 만나서 얘기했더니 참 좋아했어요. 자기 노래를 연습했다 그래서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래 뭐 그 정도의 역사밖에 다음에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선생님의 떠나가는 배를 꼭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 선생님 이제 출소를 딱 20년 동안 사실 뭐 그 안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가 있었긴 했지만 멈춰져 있는 20년 시간 이후에 딱 밖으로 나오셨을 때 이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는 상황에 직면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이 드셨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해요. 참 많이 변했죠. 좀 뭐 문화적인 쇼크를 느낄 정도로 많이 변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택적인 답변을 합니다. 사람들을 잘 보고
뭐 깜짝 놀랐어요 하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서로 공유할 만한 사람끼리 왜냐하면 사회란 것은 겉모습으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물론 뭐 엄청나게 변했죠. 외형은 뭐 한강에 우리가 아마 들어갈 때는 제3 한강교가 아마 감옥에 있을 때 만들어졌을 거요. 네. 예. 제2 한강교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정도니까 네. 뭐 빌딩이라든가 뭐 교량 그다음에 도로 자동차 뭐 엄청났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회를 그 구조면에서 판단할 때에는 쉽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나 이제 일상적인 생활하는데는 굉장히 혼란스럽긴 하죠.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사회 경제적인 관점을 속으로 가지고 있고 그 외에 현상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소위 안과 수술을 한 환자가 눈에 감았던 붕대를 한 겹씩 천천히 풀듯이 천천히 보자. 뭐 그렇게 서서히 적응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소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에게 선생님이 또 감옥 생활에 대학교에서 배우셨던 얘기들을 많이 전달을 하셨는데 그 나오셔서 이제 기행문들을 쭉 쓰셨잖아요. 나무야 네. 뭐 더불어숲 이런 네, 이제 네. 기행문을 쓰셨는데 요즘 사실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뭐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공부하고 나서 취업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뭐 3포 세대니 지금은 9포 세대까지 네, 네,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네, 있는 네.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쭉 다녀보셨던 것들 중에 요런 곳은 한 번 더 이렇게 좀 추천해보고 싶다. 이런 곳에 가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추천하실 만한 곳이 있으면은 예. 네. 뭐 제가 뭐 국내 여행, 해외 기행까지 해서 책에다 많은 이야기를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특히 대단히 힘든 뭐 우리 시대의 그 특히 청년들 뭐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뭐 일상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잘 아는 편이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이 당장 뭐 우리 노 의원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청년 실업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뭐 어떤 획기적인 방법 사실 없어요. 네. 한동안 아마 굉장히 힘든 세월을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 시절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뭐 입지전적인 그런 성공 사례가 참 많죠. 아무리 세속적인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일생 속에 꿈과 이상에 부풀었던 청년 시절이 없다면 네. 저는 그 사람의 일생은 실패라고 봐요. 청년 시절의 꿈과 이상 이걸 잃으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거 뭐 크게 돈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나는 잃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꼭 어디 가서 뭘 봐라. 어떤 전략적인 뭐 그런 가장 이상적인 어떤 여행지가 따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나는 여행지에서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어떤 유적보다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 좋다. 네. 제가 질문 받기도 합니다. 다녀보신 중에 어디가 참 기억에 남습니까? 물론 뭐 로마라든가 뭐 고대 유적 이집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억에 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도 어떤 가시적인 큰 규모의 유적들 앞에서 감탄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또 자기 삶의 어떤 꿈과 이상을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키워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그 비슷한 질문을 받고 대책 없이 거칠게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젊었을 때 어떤 경험을 하면 제일 좋은가?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일 해볼 만한 경험이 감옥이다. 네. 예. 근데 그걸 또 일부러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 들어가는 걸 마치 좋은 일처럼 또 이렇게 평가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이제 혹시 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후회하지 마라. 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이렇게 감옥에 이제 가지 않는다면은 아마 그리고 또 평생을 자기가 육체 노동 같은 거 안 하고 살 것 같아 보인다면은 꼭 일부러라도 한 6개월 정도는 그런 일을 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몸으로 한번 체험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감옥이 우리 사회 모순의 어떤 결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나 이제 감옥 뭐 노연처럼 아주 감옥 체험도 참 좋습니다.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 그걸 신영복 선생님이랑 아니요, 20년까지 하면 안 돼요. 그 적어도 3년 미만으로 끝나는 게 필요하고 그 외에도 도처 유청산이라고 그러듯이 감옥 아니라도 우리가 자기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옛날 이제 수인 생활 하라 그러죠. 그게 감옥. 그 다음에 대학 생활도 하라 그러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객지 생활도 하라 그러고 투병 생활도 하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우리가 인생을 좀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되는 뭐 지점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예. 그 선생님과 함께 한 일부 여기 이 정도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담론 책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있다가 네, 다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가 한 1시간 20분 정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벌써 그렇게 네. 네. 잠시 쉬셨다가 2부에서 담론 책 관련된 네, 얘기를 네, 좀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